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배경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라 라는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요, 아동인권, 장애인인권, 인종차별 철폐, 난민, 자유권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동인권이나 장애인인권 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별 입법 형태로 법률을 제정해서 인권과 평등권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와 관련된 해외 입법적 상황은 어떨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찌감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둔 나라들도 있고요. 최근에 인권법 내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 중 상당수의 국가들은 필요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입법 형태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권과 평등권에 대한 법 체계는 나라마다 또 상황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관련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인권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수준은 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7월 29일에 국가인권회법 제2조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규정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의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영역에서도요.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고용 분야, 그리고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이고 오히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보다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차별금지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2005년도부터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개별 입법을 제정해서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실현해 왔습니다. 고용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고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인권법,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유엔의 권고를 한꺼번에 전부 다 수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평등권 실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나라의 국민의 법 감정상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HIV라는 에이즈에 대한 부분,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수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21대 국회에는 그야말로 유엔 인권기구에서 그동안 권고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토론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진보 보수 이념 논쟁을 하듯이 무조건적 찬성, 무조건적 반대의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인들은 종교적 관점이나 인도적 관점은 잠시 접어두고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만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미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가인권위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평등의 원칙상 반드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지, 어떤 내용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사회적, 제도적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서 국민적 합의 수용이 가능한 정도인지, 헌법적으로 중대한 위헌적 요소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요. 1호에서는 성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4호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5호는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1항 1호에서는 차별금지 대상 23가지를 나열해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윤리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법적인 내용도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영역, 재화, 공급, 이용 영역, 교육 영역,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직접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조 1항 2호에서는 중립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도 이런 그 결과 차별이 발생했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간접차별도 역시나 차별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라는 개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40조까지는 차별금지를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41조에서 44조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고요. 52조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이러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9조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조사 연구하여 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보다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법률로서 개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공용 법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법률 상호 간 내용과 제도가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다른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 제1호에서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성별 분류 방법은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헌법에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여성과 남성, 이러한 이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의 개념은 주민등록제도와도 충돌합니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성별 분류 개념은 우리나라가 1962년도부터 국민의 신분관계 공적 제도를 사용해온 주민등록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보면 국민 누구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앞에 생년월일 6자리 뒤에 7자리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의 개념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도입되게 되면 성별 분류가 무한대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된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9조에 의해서 국가는 성별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험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행정적 처리 비용만으로도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거기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별 정체성 포함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정의 5호에서는 성별 정체성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에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에 관한 규정은 차별금지법 32조 규정과 결합되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별을 갖다 교육할 때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내가 여성이지만 주관적인 마음이 남자로 인식할 수도 있고 내가 남성이지만 주관적인 마음이 여성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때로는 내 마음이 여성이었다가 어떤 때는 남성이었다가 다시 여성이나 남성 또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성별 정체성이 심각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이용, 임대, 매매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는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를 위한 젠더프리 화장실을 따로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탈의실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이제 모두 여성용, 남성용, 젠더프리용 등 이렇게 3분류 형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스포츠 문화 영역에서도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팀과 남성팀으로만 구별하게 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여러 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개념에 따라서 병역법상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징병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제3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병제에 의한 병역 복무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성별 정체성 개념 규정 때문에 만일 타고난 자연적 성은 남성이지만 이 남성이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르러서 주관적인 성별 인식이 여성으로 바뀌었다면 국가는 더 이상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 대상자로 징집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군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자연적 성은 여성이지만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르러서 주관적인 성별 인식이 남성으로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지 우려되는 극소수의 가능성만을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 규정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입법 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과 거부감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법 감정상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한다거나 징병제 폐지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별 분류 개념이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국민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공개된 성적 지향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 4호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끌리는 성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적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적 행위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서 절대적 비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성행위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은 절대적 비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수자와 왜곡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앞서 본 개념 정의에서 보듯이 단순히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이성애자라도 성적 지향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수자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표현도 결코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적 지향 측면에서만 보자면 모든 인간은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개념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된 성적 지향을 갖다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그 공개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관음증자, 공연 음란 행위를 하는 노출증자, 어린아이를 성적 지향의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증자, 이들은 모두 성소수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왜곡된 성적 지향의 공개는 그 자체로 형사법상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왜곡된 지향의 공개와 왜곡된 성적 지향의 공개와 또 동성애적 성적 지향의 공개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만일 우리 차별금지법에서 공개된 성적 지향을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차별금지법 9조에 따라서 왜곡된 성적 지향의 공개를 처벌하던 형사법규, 군형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성행위 등을 이제는 허용하자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모순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와 천주교 등 그 종교계를 중심으로 성적 지향 중 특히 동성애적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보건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회나 성당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 행위에 대해 반대 설교를 해도 종교적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만 보장되는 장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에게만 보장되는 한정적 기본권도 아닙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서나 보장되어야만 하는 보편적 기본권입니다. 만일 목회자라도 교회 내부에서가 아니라 방송이나 신학교 등 교회 밖에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에 대해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교회 내부 예배가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외부로 전파되는 경우, 또 교회 내에 있는 각종 교육시설에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에 대해서 부정적 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의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에 대해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기준으로 이성애적 성적 지향이 옳은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 또한 간접차별에 해당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동성애적 성적 지향자를 성소수자라고 표현한다면 이성애적 성적 지향자를 소위 성다수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성다수자가 중립적 기준으로 이성애적 성적 지향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성다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헌법 37조 2항 단서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소위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표현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소위 성다수자가 개인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거나 공개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를 평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적어도 현재처럼 어느 쪽이 됐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열린 개념으로 열어두자라는 것이 저의 주장, 그런 열어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이걸 열어두지 않고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간접차별의 법제화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때는 국민 누구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제3조 1항 이후에서 소위 간접차별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의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판단한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여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균등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간접차별도 차별행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표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입법적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52조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도 손해액의 2배에서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소송 내지 과도한 남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명확하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 차별 행위에 대해서 이를 입증하는 곤란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입증 책임의 문제를 전환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입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지 아니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과도한 입법이 선량한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지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법률 규정이 족쇄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제9조 규정은 마땅히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또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별 개념, 또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은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대상에서도 성별 정체성 부분은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성적 지향 부분은 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개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키고 있는 간접차별 규정은 이를 삭제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민사소송 대원칙을 깨뜨리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